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밑에 여러분 그 아래 내용을 마저 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부지런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4페이지 중간에 검은 네모 딱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실제 분리에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그들의 이동 시간을 비교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의 세 가지 불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크로마토그래피의 단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요. 그 과정들은 대부분 느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컬럼이라고 하는 그 유리관에서 어떤 물질 부어가지고 그게 완벽하게 분리돼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막 제가 실제로 실험실에 실험을 해본 결과로는 하루 종일 걸려요. 예, 기본으로. 짧게 걸려야 2~3시간이고요. 보통 기다리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받으면서 이렇게 분리해서 실험을 하면은 하루 넘게 막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꼼짝 않고 그 안에 앞에 서서 실험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은 화장실도 못 가고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어쨌든 두 번째, 머무름 시간으로 절대적인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 분석물질 A와 B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머무름 시간을 파악하고 나서 어떠한 뭐 약물이나 한약재에 들어가 있는 어떤 혼합물질의 성분을 이게 확인해달라고 이렇게 왔을 때, 이 머무름 시간을 딱 뭐 2분, 5분 딱 정해놓고 거기에 피가 딱 뜨면 이 녀석이라고 탁 집기가 원래 그렇게 찝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는데, 물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2분대에 5분대에 머무름 시간을 갖고 나오는 물질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다 보니까 그냥 머무름 시간이 2분이면 무조건 B라는 물질이다. 머무름 시간 5분에만 나오면 무조건 A라는 물질이다라고 다 완벽하게 그렇게 다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치료와 정지상 사이의 물리적 접촉은 그 자체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 여러분 그 거름종이, 그러니까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예시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뜻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특정 물질 A가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상에 딱 이렇게 부착이 되었을 때는 고정상에 있는 그 종이라고 하는 성분하고 그 다음에 분리되어야 할 화합물질하고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제3의 물질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의 단점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로마토그래피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뭐 모세관 크로마토그래피 종류가 되게 많은데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해서 고정상과 그 다음에 정지상과 그 다음에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 시료 물질하고의 부가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알맞은 종류의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분석이라는 게 딱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의 단점 3가지, 불리한 점 3가지를 여기 요약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방법은 섞이지 않는 두 상이, 즉 고정상과 정지상과 이동상이 서로 접촉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우선 20세기에 처음 시작되었고 이러한 분석 방법은요. 비슷한 시기에 식물학자 미카엘 쯔웨트 이름이 좀 희한하네요. 어쨌든 이 사람이 크로마토그래피와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쓰는 물감, 색소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는 식물로부터 많이 우리가 얻었어요. 빨간색의 꽃, 노란색의 꽃, 뭐 이렇게 꽃의 색깔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거에 물감을 뽑아서 옷감을 이쁘게 염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천연 색소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는데 그 빨간색만 순수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노란색만 순수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식물들을 막 곱게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걸쭉걸쭉하게 만들어서 빨간색 색소와 기타 다른 것들의
혼합물, 이제 혼합물이 막 섞여 있는 그 액체를 이렇게 크로마토그램으로 분리해가지고 빨간색 색소만 딱 따로 걸러내서 모아놓게 된 게 원래 기원이거든요. 그래서 색소를 분리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크로마토그램 또는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용어를 썼던 것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맨 아랫문단 보면은 각각을 분리하여 얻은 이 중요한 기록을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한다. 아까 얻은 기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봉우리들이 이렇게 뾰족 이렇게 나오는 거. 이 X축은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각각의 특정 봉우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아까 얇은 관의 컬럼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컬럼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분리돼서 나오는 물질의 봉우리가 이게 넓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얘네들이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피크라고 하죠. 피크가 푹 하고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쁘게 나오게 돼요.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면 이렇게 널찍하게 나오는데 요즘 기계로 하면 이게 뾰족하게 이쁘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크로마토그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림 1.2를 보시면 이제 드디어 교수 하는 얘기가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자, 거기에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요, 위에 이동상을 공급하는 컬럼이라는 게 있어요. 컬럼 교수가 그림 대충 그려주고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하고 똑같은 게 옆에 있고요. 그 내부 속에서 컬럼을 따라서 물질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면 검출기를 통해서 컴퓨터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전기적 신호로 이 나오는 결과를 잡아준 기계에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오른쪽처럼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봉우리 있잖아요. 이 크로마토그램에 이제 찍히는 이런 봉우리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좀 머리 좀 아프실 거예요. 왜냐면 수학적 공식도 좀 나오고요. 어떤 진짜 개념적인 이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싫으실 수 있을 텐데 어쩌겠어요. 이걸 안 하면은 이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 관련된 기기 분석, 분석기기 자체도 이해도 못하고 기기 분석이 방식 자체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참고 인내를 가지고 이 과목을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밑에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요 이제 수학적인 내용과 연관지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램은 시간에 따라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에서 나오는 이동상에서 분석 물질의 양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다. 당연히 이런 말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줄 칠 때 별표 치셔야 되는데 바탕선, 베이스라인이라는 거의 별표입니다. 바탕선은 용출된 화합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얻어지는 곡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수가 이게 그려놓은 것 중에서 지금 여기 그림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라인, 요거 봉우리를 빼고 밑바닥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이 라인을 바로 바탕선, 베이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밑에 이게 그림을 정확히 그린다면 여기 밑에 이게 검은 선 요거 없어야 되겠죠. 파란 선 아래쪽으로 선이 없어야 해요. 없고 이렇게 어떻게 뾰족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봉우리가 이렇게 그려질 때 가장 밑바닥에 공통적으로 쫙 깔려있는 선을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동상, 순수 깨끗한 용매만 똑똑똑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요. 진한 글씨로 크로마토그래피 봉우리란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크로마토그래피 피크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거기 앞에서부터 잠깐 좀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야 할 혼합물 속의 구성 성분들에 대한 많은 크로마토그래피 봉우리, 크로마토그래피 피크가 보일 때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림 1.3번 잠깐만 볼까요? 그림 1.3번을 넘기는 순간 벌써 또 뭐가 막 심각한 것들이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자, 크로마토그래피 봉우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나와 있는데 이 봉우리를 보는 방법을 이제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그 다음 문단은 통째로 밑줄 치셔야 됩니다. 드디어 머무름 시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성분은 머무름 시간 TR이죠. TR. 영어로는 retention time이라고 해서 앞으로 머무는 시간을 이렇게 TR로 쓸 겁니다. 예,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계속 밑줄 칩니다. TR로 특정 지어지며 이것은 크로마토그램에서 시료가 도입될 때부터 봉우리 크기가 최대로 검출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제 여기 그래프에다 대놓고 표현을 하면 색깔로 표현할게요. 여기가 시간이 0초라고 했을 때 0분이라고 할게요. 초는 너무 짧으니까 시간 분으로 하겠습니다. 0분에서부터 요 첫 번째 여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나올 때까지 이때 시간을 첫 번째 봉우리의 리텐션 타임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0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직접 시료를 이제 넣어주는 딱 순간을 0초, 그쵸? 0초 시작. 컬럼 속에 시료가 들어갔다 라고 했는 게 0초고요. 그 순간이. 그때서부터 시간이 쭉 흐르다가 어떤 각각의 특정 성분마다 최대치의 농도를 딱 찍는, 양을 찍는 지점이라고 딱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밑줄 쳐요. 자, 이상적인 TR은 주입한 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는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컬럼에다가 어떤 물질을 요만큼 넣었을 때랑 어떤 물질을 이만큼 넣었을 때랑 넣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최대치 봉우리는 좀 늦게 나와요. 똑같은 물질이면은 이 RT, 리텐션 타임이 딱 뭐 3분이다 그러면 3분에 무조건 정확히 딱딱딱 나와줘야 되는데 물질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최대치까지 이르는데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양이 나오는 순간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도 그만큼 느려지기 때문에 조금 봉우리가 뒤로 좀 밀려서 양이 적을 때 피크가 요런데 양이 많을 때는 피크가 굳이 그래서 표현하자면 양이 많은 봉우리도 커지고 이렇게 밀려나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좀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밀려나서 리텐션 타임이 이쪽으로 이렇게 좀 지연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그 리텐션 타임은 항상 동일 시간대에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컬럼 내에서 그 다음 문장도 밑줄 쳐야 될 거.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핵심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용어 공부하는 차원에서 밑줄 치고 외우셔야 됩니다. 컬럼 내에서 머무름이 없는 성분이 컬럼으로부터 용출되는 시간 TM을 불감시간이라고 그래서 홀드업 타임 또는 무용시간이라고 불러서 데드 타임이라고 불러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순수 이동상만 어떻게 컬럼을 따라서 흐르는 시간을 갖다가 바로 머무름 시간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컬럼에다가 먼저 컬럼은 기본적으로 이동상으로 촉촉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시약을 넣고 그 다음에 계속 이동상을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뜨리면서 쭉 이렇게 흘려주는 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먼저 시약을 넣기 전에 컬럼에다가 용매를 탁 넣으면 용매가 젖어 들어가서 끝까지 탁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게 데드라인, 별로 죽은 시간이라는 거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쓸데없는 시간을 갖다가
불감시간, 무용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TM이라고 약자로 표시해준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머무른 시간과 불감 시간 사이의 또 다른 점은 화합물에 조성된 머무른 시간, 즉 TR 프라임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좀 이따가 교수가 설명을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시간 t인데요. 이게 쭉 그래프가 나오다가 어떤 물질에 이렇게 머무른 시간을 보여줘서 봉우리 피크가 딱 떴다고 칠게요. 네, 봉우리가 이렇게 떴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시료를 딱 넣어주는 때가 분명히 딱 요 때가 있을 거예요. 시료를 딱 넣어준 때가 0초, 보통 시약을 컬럼에다가 투입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 0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간을 세기 시작해서 요때 시간을 TR, 리텐션 타임, 머무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시약이 투입될 때 시약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투입되냐면은, 용매, 이동상도 같이 투입이 돼요. 동시에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상과 시약이 같이 출발해갖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정 시간까지는 넣어준 용매가 시약보다는 더 빨리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컬럼을 통과해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요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용매만 순수하게 그냥 시약보다도 먼저 막 달려나와서 빠져나오는 시간을 TM, 아까 전에 말한 데드 타임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요 녀석과 TM 시간하고 TR 시간의 사이에 있는 이 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시간에 해당되는 거를 TR 프라임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용어 뭐라고? 조정된 머무른 시간이라고, 순수하게 시약만 달려나와서 통과한 시간을 갖다가 조정된 머무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다음 페이지의 그림 1.3번의 A번입니다. A번 그림이 지금 교수가 그린 이 그림을 지금 거기에 A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되게 어렵기 시작하죠, 그쵸?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생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그림 1.3번 아래쪽에, 봉우리 면적도 같은 비로 변할 것이다. 그림 밑에 문장이 있잖아요. 바로 앞 페이지 잠깐만 넘어가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은 센서에 의해 보내진 신호가 화합물의 농도의 선형으로 변한다면 크로마토그램에서 일치하는 봉우리의 면적도 같은 비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크로마토그램으로 정량 분석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자, 먼저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의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합니다. 어떤 샘플 속에 A라고 하는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분석이 정성 분석이고요. 정량 분석은 A라는 물질이 있으면 그 양이나 농도가 얼만큼 되느냐를 분석하는 게 정량 분석이에요. 양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크로마토그래피의 봉우리가 빨리 나올 때도 있고 늦게 나올 때도 있다. 같은 물질을 할지라도 어쩔 때 농도가 양이 많으냐 적으냐, 농도가 옅으냐 진하냐에 따라서 봉우리의 위치가 바뀐다고 아까 설명하면서 그림 그려준 걸 잘 보시면 양이 적을 때는 봉우리를 작게, 그 다음에 양이 많을 때 봉우리를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컬럼에 집어넣는 시료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또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봉우리의 밑면적, 밑에 데드라인, 즉 바탕선과 봉우리, 피크가 이루고 있는 이 면적이 넣어주는 양에 딱 비례해서 면적이 딱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만큼 물질을 넣어서 이 봉우리의 밑면적이 1이 나왔다 그러면은 양을 10배로 10으로 딱 내려 넣어주면은 때려 넣어주게 되면 컬럼에 그러면은 이 봉우리의 밑면적이 10이 나와요. 비례적으로. 그래서 정량 분석이 가능해요. 크로마토그래피로요. 그러니까 정성 분석도 되고 정량 분석도 되는 아주 훌륭한 기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봉우리를, 이런 봉우리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 수학적으로, 수학의 개념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가우스 봉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수학에서는 가우스 곡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그런 곡선이 이제 봉우리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 흘러나오는 이동상 속에 샘플이 처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최대치를 찍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농도가 줄어서 점점 적게 나오다 끝내는 안 나오는 이런 분포, 좌우 완벽 대칭으로, 그러니까 리텐션 타임, 즉 머무는 시간을 축을 기준으로 반으로 탁 접었을 때 좌우 대칭으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곡선으로 나오는 게 바로 가우스 곡선이라고 하는 봉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그림 1.3에 C번이 정상적인 가우스 곡선의 모습이에요. 가운데 딱 최고치를 나타내는 그 정점에서부터 그 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탁 접으면은 좌우 대칭이 딱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C번 그림은 별표 쳐놓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연습장이나 이런 거 꺼내놓고 C번 그림에 나타내는 걸 갖다가 좀 이렇게 그려가면서 좀 익혀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연습하시면 안 되니까 교수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정규 분포 곡선, 즉 가우스 곡선을 교수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데 교수도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 정도밖에 못 그리겠어요, 여러분. 아유 힘들어라. 이렇게 하면 좌우 대칭인가? 잠깐만요.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 아이고, 잠깐만요. 예. 네, 됐습니다. 이제 최대한 인간적으로 제가 최대한 한번 노력해서 그려봤는데, 화이트보드에서 그리는 거 쉽지 않네요. 아이고, 됐나? 예, 대충 요 정도 좀 그리겠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자, 그 화면이 내려와 있으니까 조금 위로 조금만 올릴게요. 네, 조명 때문에 그래프의 위에 일부가 조금 빛에 반짝반짝거리긴 하는데, 일단은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림 1.3의 C번인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 최대치의 높이, 여기 Y축으로 봤을 때
Y축 봤을 때 여기에 최대치의 높이 값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 밑바닥을 0이라고 하고요.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50대는 여기 중간에 이 봉우리 높이의 반 정도 되는 높이 50 정도 되는 퍼센트로 얘기할게요. 최대 퍼센트로 따졌을 때 100%로 따져봤을 때 전체 봉우리의 최대 높이를 100%로 봤을 때 50%에 해당되는 그 높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높이를 정식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2분의 1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W 2분의 1 그러니까 W는 폭의 길이 라고 얘기하는데 봉우리의 폭 길이를 갖다가 W 2분의 1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점선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책에도 나오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여러분 저기 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요거는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표준 오차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수학에서 어떤 평균값이나 어떤 기준값을 기준으로 얼만큼 좌우로 이게 그 오차를 보이던 전체적인 값들이 어떤 평균값에 대해서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 표준 편차까지의 높이, 밑바닥에서 높이가 대충 정규분포 곡선이 맞다면 60.6% 정도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 표준 편차의 값에 해당되는 폭을 갖는 그 반짜리 폭을 갖는 위치가 바로 딱 그 전체 정규분포 곡선의 표준 편차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대충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갖는 가우스 곡선이 정말 맞다는 전제 하에서 13.5% 되는 위치쯤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양쪽에 있는 길이가 W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지? 위에 요게 밑에 있는 W는 2 곱하기 요렇게 요거 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봉우리의 전체 폭 길이 봉우리의 폭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폭 길이의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폭 길이라고 W를 적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가 아니고 교수가 이거 실수했어요. 옆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 곱하기 W2분의 1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요거는 책에 나와 있는데 교수가 실수했네요. 자, 그래서 그 그림 1.3번 옆에 박스가 쳐져 있는데 요거는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은데 W2분의 1은 표준 편차에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2.35를 곱하기만 하면 되고 네 그쵸 2.35 곱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폭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폭길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 편차의 4배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W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요런 관계를 보이는 게 바로 뭐다? 가우스 곡선의 특징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또 설명을 하면 수학적으로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하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분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거 요거에 의해서 요거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 있는 요거에 의하면 요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를 눈치채셔야 되냐면은 여기 중심점을 0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여기 있는 길이에요. 요거 요 표준 편차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요 지점이 바로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이게 길이가 1짜리이기 때문에 1대 4 즉 1대 4의 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W의 길이가 표준 편차의 4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그래프, 즉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고 봤을 때 X축과 Y축 속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려면 이 곡선의 방정식 즉 가우스 곡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책에 7페이지에 식 1.1과 식 1.2번이 있는데 자 하나하나 적어보자면 y는 표준편차의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여러분 EXP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 지수 중에 2라고 하는 지수가 있어요. 이거에 위에 마이너스 2 분산 분의 x 마이너스 마이크로 제곱 괄호 닫고 요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손자 요게 뭐냐면요 우리 책에서 이거를 이렇게 EXP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게 뭘 뜻하는 거냐면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0의 X승, 우리 보통 이렇게 10의 지수승을 쓰는데 수학에서는 2의 Y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이 자연지수 2인 값 요런 값으로 통상 사용들을 많이 해요. 이 밑이 자연지수 2값인 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곡선 같은 걸 표현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된 표시 방법입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요 표시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걸 뭐라 부르냐면 요게 바로 머무른 시간. 여러분 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밑줄 치면 되는데 고전적인 기록에서는 이 마이크로 표시는 머무름 시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식이 이런 가우스 방정식이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식은 요런 식에 의해서 저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다 간단하게 식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너무 식이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만 요렇게 간단화시켜서 표현을 해도 저 그래프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또 곱하기 자연지수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승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도 저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밑에 있는 거는 나오는 물질이 용출돼서 나오는 용출 확률 값을 y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질이 어느 확률로 이 시간대에 나오겠느냐, 이렇게 확률로 y 값을 잡아가지고 가우스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간단한 곡선으로 그래프가 쫙 그려지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거는 y 값 자체가 확률이 아니라 실제로 나오는 물질의 또는 물질의 농도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런 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 보고 시간 x에 대한 용출돼서 나오는 물질의 가우스 곡선 공식을 적으라 그러면 힘들어 보여도 위에 거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시간 x에 대비해서 용출돼서 나오는 물질의 확률 값으로 가우스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그 방정식을 써봐라 그러면 이걸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 1.3은 바로 위에 문단이에요. 밑줄 치세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W2분의 1은 봉우리 높이의 절반 되는 곳에서 봉우리의 너비를 나타내며, 시그마 제곱은 이 봉우리의 분산을 나타내는 값이다. 바탕선, 즉 베이스라인에서부터 봉우리의 너비는 W로 나타내며 봉우리의 높이 13.5%에서 측정된다. 자, 여기서 별표. 자, 폭 길이는 봉우리의 너비를 뜻하는 건데, 너비라고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냐면은, 그래, 봉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로 끝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당연히 W지, 봉우리의 폭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그거 실수하시면 큰일 나요. 절대 아니고요. 가우스 봉우리가 탁 그려졌을 때, 밑에서부터 최대 높이까지를 100으로 보고서 정확히 11.5% 되는 높이 지점에서 그었을 때의 봉우리와 봉우리, 그 라인과 라인 사이의 거리를 이 봉우리의 너비라고 정의를 내려서 통상 이야기들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밑에 밑줄 치도록 할게요. 이 위치에서 가우스 곡선의 경우 W는 4 시그마로 정의된다. 자, 여러분 요 표시 있잖아요. 요거 아까 전부터 보이던 표준 편차로 나타내는 요 표시를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제가 시그마 값은 모이면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요 값을 의미한다. 그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 밑에 그림 1.4번 한번 볼게요. 원래 크로마토그래피로 이렇게 데이터를 딱 뽑아서 전산상으로 컴퓨터로 그래프가 딱 그려져서 나오는 걸 딱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정말 만족스러울 만한 그래프, 정말 신뢰성이 있고 믿을 만한 그래프는 밑에 그림 1.4번의 ABC 그래프 중에서 A번 그래프처럼 좌우 대칭으로 완벽하게 가우스 봉우리를 만들고 있는 픽이 다 보일 때, 그때가 정말 믿을 만한 크로마토그래피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B번이나 C번 같이 그래프가, B번을 먼저 보세요.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죠. 봉우리의 리텐션 타임, 즉 머무름 시간이 좀 빨리 막 앞당에 재촉되듯이 튀어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B번 그래프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머무름 시간이 뒤로 좀 밀려서 나온 듯해서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듯이 그래프가 나오는 게 바로 C번 그래프인데, 이제 나름대로 곡선마다 이름이 있어요. 선형 등원 곡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A번이고요. 정확히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볼록 등원 곡선, 그게 바로 B번이고, 그다음에 오목 등원 곡선이 바로 저기 C번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밑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A번. 농도의 등원선이 변하지 않을 때 이상적인 상황이 바로 A번이에요. 자, B번. A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상관없는데 B번하고 C번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B번. 정지상이 포화가 되어 있을 때 그 결과 봉우리의 상승 속도가 감소 속도보다 빠르다. 비대칭 인자가 1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대칭 인자라는 건 뭐냐면은, 비대칭 인자는 저기 이렇게 TF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A분의 B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게 되면은 여기 중앙선, 여기 딱 보면은 여기 중앙선까지 있는 게 앞부분을 A, 그 뒷부분을 B, 이 길이를 갖다가 A, B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비대칭 인자 TF가, 비대칭 인자가 1보다 큰 경우, 즉 A가 B보다 짧을 경우에는 저렇게 볼록 등원 곡선이 나오게 되고, 이유는 뭐다? 정지상에서 포화가 일어났을 때, 정지상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하고요. C번은 반대로 이게 불포화 상황이긴 한데, 이게 포화가 되지 않은 불포화 상황일 때 반대로 되는 상황인데, 계속 밑줄 칩니다. C번에 반대의 상황일 때 C가 나오는데, 구성 성분이 정지상에 매우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어 봉우리의 상승 속도가 감소 속도보다 머무름 시간이 증가하게 된 케이스이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원인이 왜 이렇게 되냐고 했을 때 대답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실제 크로마토, 맨 위에 읽어볼게요. 실제 크로마토그래피 봉우리는 이상적인 가우스 곡선에서 종종 벗어나기도 한다. 각각의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 여기 있는데, 특히 컬럼의 헤드 주입 부분에서 균일하지 않은 농도를 나타낸다. 더구나 이동상의 속도는 컬럼의 벽에서는 0이고 컬럼의 중심에서는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관찰되는 비대칭적인 봉우리는 두 가지 외계 변수에 의해서 측정되게 된다. 봉우리의 10% 높이로 측정되는 대칭인자와 봉우리의 5%에 해당되는 꼬리 끌림 요인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요 A분의 B를 갖다가 책에서는 지금 별도 그 부분에서 요거를 대칭인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칭인자가 1보다 크면 봉우리가 앞쪽으로 쏠리고, 대칭인자가 1보다 작으면 봉우리가 이렇게 뒤로 쏠린다는 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1.3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도대체 왜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는 일이 왜 발생하느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위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컬럼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바로 전 동영상에서 길게 막대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뭐 컬럼, 뭐 유리 컬럼도 마찬가지고. 근데
위에서 딱 부어줬을 때의 농도랑 중간을 따서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농도랑은 농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윗부분에 처음 샘플 딱 집어넣어줬을 때는 윗부분에 있을 때의 시료는 진하게 뭉쳐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상을 부어줘서 희석이 되면서 점점 전체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서 내려갈 때는 농도가 어떻게 해요? 좀 처음보다는 좀 희석이 돼서 퍼져서 옅어진 상태로 유지해서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초기 농도와는 다르게 중간 농도에서 끝까지 나올 때까지 농도가 점점 좀 옅어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꼬리가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잠깐 여기 지우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밀리는 이유는 컬럼에 이렇게 벽이 딱 있을 때, 속에 여기는 그 고정상으로, 정지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보고, 처음에 샘플을 이렇게 평평하게 넣어줬다 하더라도 이 벽면에 닿아서 이동한 부분하고 벽면에 닿지 않고 가운데로 이동한 녀석들 간에는 속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면은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평평했던 수평했던 띠로 이렇게 컬럼 입구에 물질을 딱 처음에 넣어줘도 이동상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다 보면 가운데는 속도가 빠르고 벽에 붙어있는 부분에는 어떻게 벽하고의 마찰 때문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요런 식으로 발생하다 보면은 꼬리가 나타나는 현상, 즉 쉽게 해서 이 봉우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F를 보다 더 제대로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TF요. 아까 TF를 계산하는 방법을 A분의 B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하지 않고, TF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여기 좀 지울게요. TF를 아주 제대로, 대칭인자를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은, 대칭인자란다. 꼬리 끌림, 요인. FT죠. 미안합니다. TF는 아까 전에 대칭인자였고, 자, 꼬리가 이게 말이 되게 어렵다. 꼬리가 흘리는 요인, 꼬리 끌림 요인. 무슨 말이냐. 이게, 봉우리가 이렇게 끌리면은 이 부분을 꼬리라고 하거든요. 야, 이제 이건 뒷꼬리고, 저쪽으로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앞꼬리인데, 꼬리가 끌리는 정도를 계산한 값을 FT, 꼬리 끌림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꼬리 끌림 요인 요거는 아까 전에 TF를 우리가 A분의 B라고 했었죠. 근데 요거를 우리 책에서는 지금 여러분 책에 지금 식 1.3번에는 소문자 F로 얘를 표시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다른 말로 대칭인자 F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밑에 화면이 좀 바깥으로 돼 있네. 다시 한번 요거를 지금 이제 F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또 표시하고 있냐면 F알파라고 위에 밑줄 친 거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앞에서 그래프에서 보여줬던 요 값이 요 값이고 요 값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 끌림 요인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거기 공식에 따라서 EF분의 B 더하기 F 이렇게 계산을 해서 꼬리 끌림 요인들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양값으로 크면 클수록 아마 앞꼬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값으로 크면 클수록 뒷꼬리가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까지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 단 이론부터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강의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첫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시는 데 정말 어렵고 버겁고 힘드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진짜 환경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제부터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난을 겪으셔서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딱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몇 마디만 할게요. 저것도 환경경영학과를 이제 지금 전공을 여러분들이 마치고 졸업을 하시게 되면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기타 분석 장비의 결과를 여러분한테 들고 와서 이 분석 결과가 어때 보이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나 관련되는 수치나 값을 보고서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거는 뭔 것 같다 정도는 이제 해석해서 얘기해 줄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배경 이론을 지금부터 꼼꼼히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게 절대로 설렁설렁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참고 인내를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습 있잖아요.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교수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 8페이지까지 지금 강의를 했잖아요. 2개의 영상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정말 부탁인데 여러분, 끝나고 나서 영상 받고 필기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빼놓지 말고 모든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걸로 그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요거 8페이지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습득을 하시고서 다음 주에 교수가 또 올린 영상, 또 2시간짜리 영상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계속 모르는 게 누적되고 쌓여가면은 뒷부분에 가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실 때 정말 스스로 막 멘탈 붕괴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